여러분, 2026년에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집값도 아닙니다. 금리도 아닙니다. 주식장이 갑자기 미쳐 날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시대가 훨씬 더 노골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은행에 묵혀둔 돈, 부동산만 바라보는 돈, 그냥 잠들어 있는 돈, 그 돈을 한국의 미래 산업으로 옮겨주세요. 대신 세금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홍보 문구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예전엔 나라 정책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까다롭고 막상 해보면 체감도 별로 없고 혜택은 광고에서만 커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2026년에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국민의 돈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 미끼로 등장한 게 바로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국민성장 ISA, 이 두 축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걸 가입하면 무조건 돈 버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국민 돈을 끌어오려 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 혜택 뒤에 숨은 함정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걸 광고처럼 포장하지 않고 진짜 내 월급, 내 세금, 내 계좌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나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덜 다치나까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는 돈의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AI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와 공급망을 국가전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일본도 다시 산업 부활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부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산만으로는 속도가 안 나요. 민간 자금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돈은 어디로 가 있었죠? 부동산, 예금, 해외 주식, 그리고 한때는 코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이 한국의 미래 산업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국민이 투자하게 만들자. 그 대신 세금 혜택을 더 세게 붙이자.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예전 정책이 좋은 취지니까 한번 해보세요 였다면 이번 정책은 안 하면 아쉬울 수 있게 설계하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니, 나라에 돈 없다더니 왜 이렇게 혜택을 퍼줘? 그 질문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선심성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그만큼 조급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국민 자금을 첨단 산업으로 유도한다는 건 그만큼 민간 자본을 빨리 끌어와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볼 때 혜택 큰애에서 멈추면 반쪽만 보는 겁니다. 진짜 핵심은 혜택이 큰 이유 자체가 한국 경제의 절박함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제일 혹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쪽에서 거론되는 핵심 장점 중 하나는 투자금의 구간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사람들은 투자할 때 늘 수익률만 봅니다. 어느 종목이 몇 퍼센트 올랐냐, 배당이 몇 퍼센트냐, ETF가 이기냐, 펀드가 이기냐.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수익률보다 먼저 세후 수익을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가 있다고 칩시다. 연봉이 평범한 수준이고 연말정산 때 늘 비슷비슷하게 끝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금액 일부가 소득공제로 인정돼서 과세 표준이 줄어든다.
그럼 투자 수익이 아직 1원도 안 났는데도 연말정산에서 체감 현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금은 돈을 넣어도 세금 떼고 남죠. 주식은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 부동산은 큰돈이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형 상품은 시작하자마자 세금에서 이득을 보는 구조가 붙으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투자 성적표를 받기 전에 입장권 할인부터 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룰을 이용해 자금 흐름을 바꾸는 장치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런 구조는 사람을 쉽게 방심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손해나도 어느 정도 상쇄되겠지. 바로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세금 혜택은 손실을 완전히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내가 20% 손실 났는데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그 계좌가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세제 혜택은 투자 판단을 도와주는 보너스이지 나쁜 상품을 좋은 상품으로 바꾸는 마법은 아니다. 이걸 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책을 보면 이건 월급쟁이 전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가들이 더 예민하게 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한국에서 이자와 배당 소득이 커지면 세금 스트레스가 확 올라갑니다. 특히 일정 기준을 넘기면 월급과 합쳐져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일수록 배당과 이자 구조를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국민성장펀드 쪽에서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가 거론되고 있죠. 이게 왜 큰 얘기냐? 보통 사람들은 9%면 그냥 좀 낮네? 이렇게 보지만 돈이 큰 사람은 종합과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나? 이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단순히 서민형 상품처럼 보이지만 설계에 따라서는 중산층과 자산가까지 다 끌어들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보셔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같은 1억 원을 굴려도 누군가는 세금 때문에 실제로 남는 돈이 훨씬 줄고 누군가는 계좌 구조를 잘 짜서 같은 수익률인데도 더 많이 남깁니다. 앞으로는 무슨 종목 샀냐 만큼이나 어떤 계좌 안에서 굴렸냐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특히 월급 말고도 배당, 예금이자, 임대소득, 기타 자산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투자 실력만이 아니라 계좌 설계 능력 자체가 실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흐름이 한국 투자 문화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종목 추천, 테마주, 급등주가 대화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점점 더 어느 계좌로 묶을 것인가, 세후 수익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로 관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무조건 해야겠네. 이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형 금융상품은 항상 혜택이 큰 대신 행동 제약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의무 보유 기간이나 자금 묶임 문제입니다. 3년 정도면 짧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살다 보면 3년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직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아이 교육비가 갑자기 들 수 있고, 부모님 병원비가 생길 수도 있어요. 돈은 수익률보다 필요한 순간에 꺼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둘째, 정책 이름이 주는 착시입니다. 국민성장, 미래산업, 한국의 성장 엔진, 이런 단어가 붙으면
왠지 국가가 뒤에서 받쳐줄 것 같고 뭔가 덜 위험할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정책이 밀어준다고 해서 투자 대상 기업이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반도체, AI, 우주항공이라는 이름이 멋있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기업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아직 세부안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ISA 쪽은 정부도 구체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유튜브 썸네일만 보고 무조건 이거다 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딱 하나예요. 정책의 방향에는 올라타되 상품 설명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흥분하지 말 것. 이 차이가 진짜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시되자마자 선점해야 하나?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야 하나?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이번 정책의 진짜 승자는 가장 빨리 가입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자기 상황에 맞게 계좌를 배치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상금도 없는데 정책 혜택만 보고 무리해서 넣습니다. 그럼 조금만 흔들려도 중간에 깨고 혜택도 놓치고 마음만 상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비상금은 따로 빼두고 연금저축과 ISA와 일반 계좌의 역할을 나눠서 이 돈은 3년 묶여도 된다는 범위 안에서만 들어갑니다. 누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죠. 결국 이 정책의 진짜 핵심은 정부가 준 혜택이 아니라 내 돈의 목적을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생활비용 돈, 비상금, 3년 정도 기다릴 수 있는 돈, 10년 이상 굴릴 돈, 이걸 섞어버리면 좋은 제도도 독이 됩니다. 이걸 나눌 줄 알면 평범한 월급쟁이도 이전보다 훨씬 영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정책을 한방 역전의 기회라고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자산관리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지 아니면 또 한 번 대중이 이름값에 속을지 가르는 시험대. 바로 그 시험대가 2026년에 열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성장펀드와 국민성장 ISA 흐름은 단순한 금융상품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정부가 국민 돈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이고 동시에 우리 각자가 세금, 계좌, 투자 목적을 예전보다 훨씬 정교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첫째, 혜택은 분명 강합니다.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는 투자 세계에서 절대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둘째, 하지만 혜택이 크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정책 이름이 아니라 내 돈이 언제 필요한 돈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딱 3가지만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출시 기사만 보지 말고 실제 상품 구조와 의무 보유 조건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비상금 없는 상태에서 정책 혜택만 보고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세 번째, 이걸 계기로 내 계좌를 소비용, 비상용, 투자용, 절세용으로 나눠보세요. 그게 이번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진짜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그럴듯하게 포장된 유인책일까요? 댓글로 나는 들어간다. 혹은 나는 아직 지켜본다. 여러분의 이유까지 같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 정책을 광고 말고 현실 언어로 해석해드리는 영상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정책이 실제로 출시됐을 때 연봉 구간별로 누가 제일 유리한지
그리고 기존 ISA 연금저축 일반 계좌와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숫자로 더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